정치쇼. 네, 수요일은 삼변 시대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인 세 분. 양지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세 분과 함께하는 시간. 너무 즐겁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각한 법률 이야기를 하는데 즐겁다는 거는 보통 능력이 아닌 겁니다. 제정신들이 좀 아닌 건가요? 예, 그래요. 자, 오늘 또 여러 사회 현안들, 특히 법률과 얽힌 사회 현안들 세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네. 세부 문건 공개됐습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 정도면 쿠데타 문건 아니냐 이런 질타가 쏟아졌는데, 근데 모든 결정을 말이죠. 대통령도 계시고 그러한데 모든 결정을 군이 하도록 돼 있다는 점,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사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건 12.12가 떠오르는 내용이다. 네. 그리고 원래 이제 계엄 실론팔람회 2년마다 이제 합동참모부 계엄과에서 네. 계엄 관련된 내용들 정리하는데 그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네. 저는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이 문건 처음 나왔을 때 세부 문건 말고 그 전에 나왔을 때는 이거는 사실 실행되기 전이고 그냥 그런 일을 해서 만들었겠거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도 생각을 한 분들이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특히 네, 그랬어요. 이제 세부 예. 문건을 보니까 그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보다 이제 뭐 언론 통제, 언론 장악이 뭐 계엄하면은 할 수도 있다 치는데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이건 계엄 자체 부당하면 계엄 해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계엄 해제를 해야 되는데 계엄 해제는 이제 과반.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표만 있으면은 뭐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반정부 절취 활동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리고 적극적으로 구속을 해서 그럼 이제 아무래도 진보 인사들이 많이 구속이 되겠죠. 네. 그럼 정족수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내용을 만들어 놨다면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한번 검토해 봤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결국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도 이거 사실상의 실행계획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한국 전쟁 당시에 이 야당 의원들 그 표결하는 걸 막기 위해서 국회로 출근하는 야당 의원들의 통근 버스를 통째로 그냥 이걸 뺐던 진짜 자기 통째로 견인해가지고 갔던 그 시절이 또 생각이 납니다. 예. 또 너무 저 얘기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뭐 언론을 통제한다, 뭐 방송국별로 뭐 지침도 만들어놓고 이래서 예. 굉장히 자세한 얘기도 나왔는데. 왜 12.12 때를 떠올리냐면 처음에 문건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될 때, 탄핵이 인용될 때를 다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비상시에 대비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반대로 지금 백성문 변호사가 설명한 것처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상당히 전국이 혼란스러워지면 인용되든 기각이 되든 네. 그러면 그때의 군이 계엄으로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아예 정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네. 그런 비슷한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많이는 예. 않구나. 많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정말 그러고 나서 안정화시킨다는 명목 이후에 군사정권이 들어섰던 아픈 기억이 우리는 있기 때문에 예. 그때가 떠올리는 거를 좀 자제를 못하겠어요. 진짜. 12.6 이후에 12.12 전후로 해서 또 벌어졌던 당시 남몰래 전두환 씨가 서서히 이렇게 저렇게 국가 권력을 인마이 포켓하는. 그러니까 잠깐 그렇잖아요. 그 뭐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그랬고 전두환도 그랬고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과도기 정부가 들어서서 네.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뭐 잠깐 동안 민주화가 오히려 더 된다라는 분위기였는데 그때 좀 전국에서 시위 같은 것들이 이어지고 하니까 이걸 빌미로 해서 쓱 군사 정권이 들어왔잖아요. 네. 구도가 그런 구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태현 변호사님. 뭘 말씀드릴까요? 하실 말씀이 없으면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백 변호사가 했던 제 얘기잖아요. 처음에 8건 문건 보고 이게 쿠데타 실행계획이 아닌 것 같다나. 그러니까 저희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그랬었는데 그때 예. 이제 제가 했던 논거들이 뭐였냐면 예. 논거들이 뭐였냐면 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더 많은데 계엄해지 요건 바로 계엄해지는데 그게 되냐? 이거였어요. 그렇죠. 사실. 제가 쓰는 논거들이 그 당시에. 그거 하나 있었고 네. 또 뭐 있었냐면 야 군부대 얘기하는데 문건 어디 가도 군부대 없어. 그냥 수도권 서울 주변에 있는 부대 이름 쭉 나오라니까 거기 있는 탱크
장갑차 숫자 다 갖다 나온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예, 예. 무리는 잘못된 문건이지만 이거를 가지고 뭐 아주 정말 실행계획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67건 문건을 보면 그 얘기 네. 못하는 거죠. 아 그렇죠. 저도 이제 왜냐면 제가 했던 논거들 야 계엄 해제를 시키면 되는데 무슨 계엄이야라고 하는데 계엄 해제 막기 위해서 나머지 방안들 다 썼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렇죠. 예. 저 국회의원을 저 진보 보수로 분류해가지고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협조를 요청하고 국회 가지 말아달라고. 예. 그리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정의당 의원들은 뭐 잡아간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의도하고 저기 광화문에 장갑차 몇 대, 탱크 몇 대, 특전사 몇 대 이렇게까지 배치 계획이 있으니까. 예. 이 문건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문건이죠. 그러니까 아까 8건 문건만 나왔을 때랑은 전혀 이제 차원이 달라진 상황이어서 예. 저 같은 사람도 이 문건을 보고 나서 아유 군이 이건 뭐 그냥 검토하는 거지라고 말할 수는 없죠. 네. 근데 다만 네. 아직 하나 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예. 이게 정말 쿠데타를 하기 위한 것까지 가기 위해서 뭐가 더 나와야 되냐면 예. 실제의 실행 저 일선 저 부대에 어느 정도 지시가 내려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문건이 16년 3월에 작성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 탄핵 결정을 하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예. 그럼 이들이 정말 군대를 생각을 정말 했다면 부대 동원 준비를 해야죠. 왜냐 당장 내일 모레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뭐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있을 일이 아니라 그들 머릿속에는 당장 내일 모레 있을 일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일선시에 여기 문건에 적시된 탱크, 특전사, 장갑차를 동원할 부대들의 지시가 내려가서 그 부대도 어느 정도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저 이 합동 수사단의 가장 수사의 초점은 그쪽으로 좀 많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 그래요. 이게 언제 정확하게 작성됐는지 16년 3월이라고 써 있어요. 라고 돼 네. 있어요. 문건 자체도 돼 있고요. 탄핵일이 날짜까지는 아니에요. 탄핵일이 3월 10일이었으니까 예, 3월 초였고 근데 김태현 변호사가 말한 부분까지 저는 안 가기를 바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 정도가 저도 안 돼서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군부대까지 가서 실제로 뭐 예하부대 몇 군데가 이것에 뭐 동의하거나 이런 정도 수준이었으면 그거는 단순히 예비 혐오가 아니라 미수 정도까지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정말 극소수에 의한 어떻게 보면 액션 플레이는 맞는데 극소수의 조금 뭔가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었기를 바라는 정도의 수준이어서 예. 조금 우리가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반대쪽 얘기를 해드리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 관계자 얘기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만약에 쿠데타를 이거 정말할 거였으면 왜냐하면 발동 안 된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럼 이 문건을 없애지. USB에 담아다가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다음 장관 기무사한테 인계가 되겠냐? 그랬단 얘기는 기무사가 과잉 충성을 해서 좀 검토를 자세히 한 것뿐이지 실제로 뭐 당시 한민구 장관이나 기무사령관이 이 군수뇌부 사이에서 이걸 실제로 발동해서 쿠데타를 하려는 계획은 없었던 거야. 만약 그게 있었다면 싹 없앴겠지. USB에 남겨뒀겠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있긴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자체가. 예. 근데 다 없앴는데 딱 그것만 남은 거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현재 없앴는데요. 나온 거는 뭐냐면 예. 문건이 원래 두 부가 있었는데 예. 기무사령관이 5월 3월 초에 송 장관한테 보고를 했더니 네. 한 부는 놔두고 한 부는 가져가라 해서 한 부는 파쇄했다. 그래서 문건에 어허. 한 부만 남아 있고 예. USB에 뭐 작성돼 있다. 그래서 기무 부대에 남아 세부 문건이 예. 그래서 요번에 뭐 이게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뭐 이런 얘기는 있죠. 네. 지금 이것도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남은 문서도 사실상 거의 다 없어졌고 네.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 있지 않다면 네. 파쇄 시도를 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이제 있어요. 역으로. 한민구 장관이 그 보존해 놓으라고 했는데도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 아까 김태현 변호사 그러니까 본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거 별 문제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데 이것도 사실 없애려고 시도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계엄령을 발동해서 그 계엄령을 국회가 해제함으로써 이제 사실 원 상태로 돌아가려고 그렇죠. 하는 이런 국면을 막기 위해서 계엄 해제에 표결할 의원들을 잡아가서 계엄 해제 못하게 하려 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가장 충격적이에요. 예. 그건 그것 때문에 저도 보고 이거는 정말 액션 플랜이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1987년 헌법 개정 때 직선제 개헌하던 그 헌법 개정 때 집어넣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왜 집어넣겠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의 경험이 있으니까 네. 그거를 막아야 되는 견제 장치인 거고 네. 사실 그러니까
그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에 의한 비상 권한인데 예. 상권 분립 국가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 끝까지 막 가는 것을 막자라는 의미에서 브레이크를 만들어 놓은 건데 예. 그 브레이크를 해체시켜 버릴 계획을 잡았다는 건 어찌 보면 사실 저는 이게 지난 정권의 청와대하고도 관계없는 일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에는 청와대 힘도 무력화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예. 오히려 더 무서워요, 사실. 자, 그래요. 이 문건과 관련해서 이제 뭐 좀 더 규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내란 예비 음모죄 이거 가능할까요? 이거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뭐 내란 미수권 정도는 당연히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 실행 정도면- 계획이 부대까지 그렇죠. 안 갔다면.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걸로만 보면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계엄을 발동을 하면 뭐 언론사를 통제하고 뭐 이런 정도까지를 넘어서서 네. 계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무력화시키는 것까지 준비를 했다라는 건 이건 말 그대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법에 넣어서 이제 계엄권이 남용되는 건 막아야겠다라고 한 헌법 정신에도 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정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맨 처음에는 이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인 입장이었어요. 처음에는. 예. 근데 이번에 그 67페이지 정도 되는 그 문건 내용을 보고 저도 이거는 좀 많이 나갔다. 이거는 충분히 내란 예비 음모에 해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헌법 이게 뭐냐면 내란이라고 하는 얘기가 쿠데타인데 어쨌든 탄핵이 되면 대통령이 권력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쿠데타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예. 이게 헌법 위반이거든요, 명백하게. 예. 그러면 그게 이제 내란이 된다라는 거예요. 꼭 정권을 옹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자, 예. 이것만 가지고는 내란 음모 안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이게 정치적으로 잘못했고 군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뭐 당연히 맞는 거고. 네. 안 좋은 의도가 있었을 수 있다는 추측을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구체적 실행 계획이 나오면 그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 이 문건만 가지고 내란 음모에 해당될까 법정에 갔을 때 뭐 기소를 할 수 있겠으면 저는 그건 좀 쉽지 않다고 봐요. 수사를 착수할 수 있는 그런 뭐 수사는 당연히 해야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수사는 예. 반드시 수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팩트 파인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팩트를 찾아놓고 그다음에 예. 이제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설사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네. 야 이거는 무리는 있어도 예. 야, 이 내란 음모를 기소할 건 아니야라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진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수사는 당연히 하는 그러니까 거죠. 수사를 해서 이게 단순하게 정말 글자 그대로 시나리오 정도냐. 예. 그러니까 시나리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누군가 작가가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와서 이러이러한 그림을 그리는데 그쳤느냐 아니면 최소한 주연 배우하고 감독하고 캐스팅 해가지고 예. 야 이 정도로 한번 영화 찍어볼까까지 갔느냐 그렇죠.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내란 음모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그거를 하기에 충분한 그림은 그려져 그렇죠. 있다는 거죠. 아하, 그 예, 그림까지는 예. 됐다는 거죠. 그럼 누구를 부를 수 있을까요? 일단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한민구 장관이죠. 한민구 그렇죠. 장관. 한민구 예. 장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윗선으로 보고했다고 하더라도 한민구 장관이고 그렇죠. 보고 받았다고 했다고 했으니까 하더라도 예. 그리고 윗선으로 윗선으로. 그러니까 예. 그 한민구 장 윗선 김관진 안보실장이나 예를 들면 뭐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한교안 권한대행한테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누가 있겠어요? 만약 했다. 한민구 장관 했을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윗선으로 갔다 하더라도 한민구 장관. 그 실제로 본인이 지시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본인이 무슨 의도로 어떻게 지시했는지를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한민구 장관이.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자기가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거죠. 조현천 장관이 자기가 했다는 얘기는 한민구 장관의 지시가 없이 자기가 했다는 게 아니라 한민구 전 장관이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장관 얘기를 구성한 겁니다. 예. 한민구 전 장관이 회의석상에서 네. 야 국방부 법무관실에서 문건 검토를 이철희 의원 질의 때문에 국방부 법무관실에 문건 검토 시키는 이거 너무 개괄적이야. 이거 누가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해봐. 그때 조현천 기무사령관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그래? 그럼 니네가 해. 하고 받아와서 그 오더를 받아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밑에다 시켰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실무선에서? 실무를 예. 시켰다는 거고 예. 그걸 받아가지고 한민구 전 장관한테 갔더니 한민구 전 당시 장관이 예, 문건 예. 보고 예. 야 이거는 근데 이렇게 될 일은 없으니까 됐고 그냥 보관만 해 이러고 마무리 졌다 라는 게 두 사람의 진술인데 예. 그게 맞는 건지 아닌지는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예. 황교안 대행까지는 부를까요? 그거는 이제 뭔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했다라거나 예. 그러니까 지시를 했다라는 정황 정도 나와야죠.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황교안 전 총리 불러서 보고 받았지, 지시했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수사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민구 장관이 키예요. 예. 여기서 위로 가느냐, 여기서 그치느냐 하는 게 일단 1차적으로 한민구 장관의 입과 아니면 그 주변의 문서들, 혹시라도 청와대 보고한 문서들이 있다면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만약에 이건 좀 가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가 돼 있으면 그건 정말 큰일이에요. 아유, 그건 왜냐하면 생각도 할 수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당시에 직무집행 정지 상태입니다. 그렇잖아요. 탄핵 소추돼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게 논의가 됐던 거라면 네. 이건 그냥 그건 뭐 그 가정도 하지 네, 맙시다. 가정도 안 할게요. 하죠, 네. 사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민구 장관 윗선 보고 그 문제 때문에 뭘 지금 수사단에서 보냐면 한민구 전 장관하고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예. 차량 운행 일지를 봐요. 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당시에 청와대로 갔다 그러면은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윗선에 보고하려고 할 때 한민구 전 뭐 장관이 이메일로 보낼 수는 없을 테고. 전화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이 정도 엄중한 중대한 사안은 예. 뭐 진짜 하다못해 감청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죠. 예. 이거는 가서 보고를 하는 거지 이거를 전화로 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차량 운행 일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설마 3월 초 이럴 때 한민구 전 장관이 네. 청와대나 예. 총리 공관에 청와대로 들어갔던 뭐 김관진 안보실장을 만날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 네. 청와대라든지 총리 공관 관저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운행 일지를 좀 보는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뭐 결과는 모르겠어요. 예. 지금 문자가요. 방송에서는 소개할 수 없는 그런 분노의 문자들이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래요. 참 이 문제는 앞으로 수사 결과를 좀 수사 경과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기무사와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에서 폭로전에 가까운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게 또 이 사건과 관련한 네. 또 다른 논란의 트랙인데. 근데 진짜 예. 어제 그 국회 방송 보신 분들은 정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그 국방부와 군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라는 걱정이 들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기무사의 현직에 있는 분이 군복을 제복을 입고 나와서 군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사실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그 문제 요는 그거 있잖아요. 송영무 장관이 별거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는 별거 아닌 걸로 치부를 했다라는 거 얘기를 했고 송영무 장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해군이었죠. 별 4개 장군까지 하고 나온 사람인데 이런 걸 가지고 거짓말을 하겠냐면서 국회 안에서 그런 식으로 두 분이 어긋나는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이걸?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엉뚱하게 화살이 이제 이쪽 진실 공방으로 흐르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차라리 물타기를 한다. 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그 계엄 관련 문건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어느 예하부대까지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됐는지 어느 선에서 이걸 지시를 했는지 보고를 받는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거 별로 안 중요한데가 진짜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지금 여기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 네. 뭐 추미애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아주 물타기 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요. 친박좌장인 서청원 의원이 그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을 탈당을 했는데 법을 초월한 것이다라면서 이 문건에 대해서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서청원 의원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모르죠 저도. 안 친해요. 그걸 왜 김태현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왜 저한테 근데? 물어보세요? 같은 편 같은 편.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모릅니다. 몰라요. 본인을 자처하셔가지고 몰라요. 모르는데 예. 모르는데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추측이에요. 뭐 친박계도 다 생각이 다르니까 비교적 가까워서 크크크 야 누구 그냥 우리 PD가 그냥 날카롭습니다. 예, 어쨌든 예. 서청원 의원 그러니까 뭐 추측입니다. 저는 근거 전혀 없는 거고 서청원 의원도 친박계이기 이전에 YS계예요. 그렇죠. 예. 정치의 본류는 YS계입니다. 예. 본인도 어쨌든 YS랑 같이 민주화 활동하면서 군사 독재에 싸웠던 사람이에요. 네. 옛날에 예. 젊었을 예. 때. 근데 지금 이제 친박계인데. 예.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이 계엄령 어쨌든 이게 내라는 뭐나 법적으로는 내라는 뭐 판단 안 하더라도 이 계엄령 문건을 보고 이걸 두둔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자기 부정이고 네. 본인이 이제까지 살아온 정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그건 못하죠. 본인이 아무리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가까웠다 하더라도 이 문건을 보고 두둔할 수 있다고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약간의 생각하는 거예요. 가이드라인 같은 걸 좀 제시를 하신 것 같다는 추측을 해봐요. 저도 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이제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초기에 이 네. 문건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정도는 그냥 기본 계획이었고 그냥 어떻게 보면 비상시대피한 플랜이지 이게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라면서 약간 방어적으로 나왔잖아요. 예. 그렇게 방어적으로 나오다가 이런 지금 세부 문건까지 나온 마당에서도 계속 그 입장을 고수를 할 경우에는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거를 방어했던 가뜩이나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그렇게 여론이 좋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지난 뭐 지방선거 결과 같은 걸 보면 예. 거기에 봐서는 정말 치명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비록 당은 떠나셨지만 하셔서 예. 남아 있는 분들에게 리더로서 야 이거는 그럴 수준의 곳이 아니다. 네. 정신 차려라. 속된 말로 뭐. 실드 치지 마라. 네.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간 검찰도 그렇게 같이 협조를 하기로 합류해서, 했죠. 이제 그렇죠. 전역을 한 분들도 있고. 이게 어떤 변수가 될지는 아니, 전망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한민구 전 장관이나 이런 부분 아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건 군검찰의 영역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관할 당연히. 때문에 아, 그런 관할 때문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윤석열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맡겠군요. 그럴 수밖에 그렇겠죠. 없겠네요. 네, 관할이.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3부에 가서 소상히 또 다뤄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다음 아이템 전에 우선 문자 하나 소개하면은 손예리님 정말이지 비정상적인 집단의 구상 맞네요 라고 하셨고 김광환님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일까요? 국민 목숨을 담보로 정권 유지를 하려고 그런 일을 모의했다니 소름 돋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아이고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고 이제는 사실 쿠데타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2004년인가요? 월간 중앙의 한 육군 소장이 그 글을 남긴 게 있었는데 뭐 한 5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저거였습니다. 국민을 설득할 길이 없다. 쿠데타를 일으키면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국민을 설득할 길이 없다. 그래서 쿠데타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만약에 진짜 사회훈련이 있어서 군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실패했을 거로 했을 거예요. 네, 성공 안 그렇지. 했을 건데 문제는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냐 실패할만 했냐 문제가 아니라 네. 그들이 이 문건을 작성하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3부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 조폭 유착설 그 진실은 그리고 드루킹 특검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3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수요일 3부입니다. 자, 3변 시대 2부에서 계속 받았습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님, 양지열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앞에 계신 백성문 변호사님 오늘 생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3변 시대에서 빠져서는 안 될 변호사다. 2611번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전에 제가 생일빵을 드리려고 했는데 거부하시더라고요. 빵이요? 예. 생일빵. 빵. 생일빵. 예. 네. 지금 이제 막 갈비뼈 붓기 시작하고 있는데 거길 또 때리려 그래요. 아니. 브레드 빵. 예. 빵을 주신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해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지난 토요일에 조폭 유착설 네. 이걸 제기했어요. 자, 논란은 또 있었고요. 자, 백성문 변호사님 네. 쟁점을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좀 과거로 먼저 갈게요. 예. 2007년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에 이제 변호사였을 시절입니다. 네. 그때 변론을 했던 사건이 지금하고 좀 관계가 있다라는 취지예요. 시작은. 예. 그때 이제 조폭을 변론을 했는데 사실 변호사가 조폭을 변론할 수도 있죠. 그거 자체를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 예. 그 당시 이재명 변호사는 그 조폭인 줄 전혀 몰랐다.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그게 그 변론했던 사람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예. 근데 변호사는요. 그 일단은 뭐 수사 기록 같은 거 나도 재판을 다 보잖아요. 예. 그 저기 내용이 인사한다고 사람 때린 건데 근데 몰랐다라고 하는 게 좀 일단 이상해요. 거기서부터. 그리고 나서 쭉 이제 오다가 최근에 이제 코마 트레이더라는 회사가 하나 나옵니다. 예. 코마 트레이드. 근데 코마가 국제 마피아 파의 줄임말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예, 그 지역의 이제 조폭인데 여기는 뭐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도 하고 뭐 하여튼 안 좋은 거 많이 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2016년에 이 코마 트레이드가 성남시에서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근데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려면 일단 그 성남시 내에 3년 이상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 아래 보도로는 네. 1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럼 요건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여기가 왜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지?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도 있을 수 있지만 소위 조폭 회사라는 거에 대해서 세탁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 복지시설 환경개선 업무 협약도 체결하고 성남시하고 예. 성남 FC 후원 협약도 체결합니다. 이게 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일 때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이제 지금 지사는 과거의 인연으로 쭉 오다가 결국 이 조폭과 결탁을 해서 그래서 이 조폭이 만드는 회사를 소위 깨끗하게 세탁도 해주고 거기다가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혜택도 줬다라는 것이 네. 일단 그 아래 내용입니다. 예. 이에 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반론도 제기됐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변론한 거. 그때 그 사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사건들이었는데 네. 그 안에 이 사람이 있었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내가 그 당시에는 조폭인 줄 몰랐고 수천 명의 내가 지금까지 했던 사건의 의뢰인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건 기억 안 난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우수중소기업 선정과 관련해서는 여기가 코마트레이드라는 이름 전신으로 오래 여기 있었대요. 네. 성남시에 오래 있었는데 그 과정을 그 알이 알면서도 누락하고 1년만 있었다라고 했으니 그것도 잘못됐다. 그리고 그 그보다 당시 더 오래전에 네, 있었다. 오래전에 있었다. 요건이 된다. 네, 요건이 된다는 취지예요. 그리고 이런 뭐 복지시설 환경에서 업무 협약이나 성남 FC 후원 협약 이 회사가 내가 조폭이가 하고 있는 회사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냥 일단 기부도 좀 많이 하고 뭐 그런 곳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런 업무 협약을 체결했던 거고 그리고 또 우수 중소기업 선정에 무슨 시장이 관여를 하느냐 난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랑 결국 관련 없다라고 지금 반박한 상황입니다. 예.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언론으로서는 당연히 의혹이 있으면 제기할 수 있죠. 근데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조직폭력배와 직접적으로 연관하는 거 조금 고리가 좀 약해 보여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아까 이제 백 변호사가 설명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약간 빠진 게 이런 거죠. 그 두 사람을 맡았는데 그 두 사람이 자기들은 조직폭력배가 아닌데 조직폭력배로 같이 이번에 그때 당시 큰 사건이어서 한 61명 가량이 기소가 된 대규모 사건이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를 모른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말이 좀 안 맞고 네. 근데 이거죠. 오히려 우리는 그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해서 맡아서 해줬는데 마지막에 결론은 조직폭력배로 났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인권 변호사라고 하면 맡을 만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사건 자체는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었고 이제 그 코마하고 코마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당시에 이 성남시에서 나온 보도 자료에도 주식회사 코마와 주식회사 코마트레이드 대표라는 식으로 이미 표기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봤었을 때도 이 지사의 말이 좀 맞는데 다만 그러면 완전히 해명을 하려면 당시에 그럼 선정 기준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선정 기준도 있고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한 내역 같은 거 있었을 텐데. 심사위원이 누군지도. 네, 그거를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또 안 보여준 모양이에요. 그게 좀 공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제작진과 이재명 지사의 주장이 팽팽한데, 자, 지금 법률가로서 이 의혹이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언론계에 유행하던 단어 합리적 의심이라는 단어. 네, 제가 한번 써볼게요.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이재명 지사를 개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시장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지자체 자치단체장의 업무를 어떻게 운영하고 네, 이재명 지사가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제가 성남시장이었다면 네, 코마트레이딩의 대표가 조직폭력배 국제마피아파와 관련이 있는 사람 이걸 몰랐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이재명 지사는 제가 그 자리에서 저는 알았을 거예요. 왜? 저는 촉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죠? 저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 아니 보세요. 2007년에 그 조폭 사건 했잖아요. 그게 네. 문제 삼은 건 아니에요. 살인범도 연쇄살인범 할 수 있어 변호사가. 뭐 어쨌든 조폭수가 했는데 하게 되면 아까 백 변호사 잠깐 언급했듯이 수사 기록을 본다고요. 보게 되면 워낙 국제마피아파라는 조직이 성남에서 큰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 본인이 정치를 꿈꿔두고 있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충 압니다. 흐름들을. 예. 그리고 시장에 된 다음에는 여러 지역 유지라고 사업가들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협력을 받아야 되니까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젊은 사람이 32살에 샤오미 총판을 따와서 돈을 억수로 번 32살짜리가 와서 협력을 해달라고 하면 확인해보지 않습니까? 야 얘는 뭐냐? 뭐 이렇게 돈이 많어? 이건요. 그 관할이 성남 수정경찰서거든요. 국제마피아파 예. 원래 있던 조직인데 예. 경찰은 다 압니다. 그 조직원들이 누가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조직으로 옮겨갔고 지금 어떻게 신분을 세탁해서 무슨 술집을 하고 무슨 회사를 하는지 관내 그 강력계 경찰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장이면 수정경찰서에 전화 한 통 넘으면 바로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촉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김태현 성남시장이었으면 알았을 거예요. 야 코마 이거 국제마피아구만
물론 아까 백 변호사는 국제마피아협회 줄임말이라고 했지만 방송 보면 그 코마 트레이드의 대표는 코리아 마닐라 약자라고 본인은 그렇게 얘기는 그렇죠. 해요. 예. 그거 이제 혹시 시비 걸리면 안 되니까. 제가 당시에 김태현 성남시장은 알았을 거예요. 저라면. 예. 근데 이재명 시장은 모른답니다. 음. 그럼 그런가 보죠 뭐. 그러면 이게 밝혀져 아니 왜냐면 제가 그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재명 시장 머릿속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밝혀져야 되는데 제가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면 예. 누가 이길지 몰라요. 음. 제가 이재명 성남시장이면 SBS 사장 그거에 잡자 PD 하다못해 김상중 씨 전 전부 다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훼손 고소할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최소한 정정보도 청구라도 할 거예요. 반론권 청구를 한다 그랬어요. 반론, 네, 아시겠지만 반론보도 청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반론보도 청구는 뭐냐면 정정보도가 아니라 다음 주, 반론보도라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그것부터 시작하기 전에 7월 며칠 저희 방송에 대해서 당사자인 이재명 전 시장은 코마 트레이딩과 조폭과 아무 관계도 없다고 알려왔음을 밝혀드립니다. 네. 검은 화면에 하얀 글씨 하나 딱 나가고 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론보도 그치. 청구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도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게 본인의 정치자명과 인생에 관련된 건데 그럼 나는 허위사실 유포야 명예훼손으로 SBS 사장님부터 네. 다 고소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걸 안 진상 하더라고요. 규명을 할 수 그거 왜 있으니까 안 더. 하지? 근데 저는 예. 생각해보면 코마트레이드 지금 그 회사가 그래서 어떻게 됐죠? 저는 그 부분이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당시에 이걸 선정을 하고 했었을 때도 김태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조직폭력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명백한 정도 수정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바로 알 수 있을 정도 지역 유주민 다 아는 정도면 그 회사가 그대로 남아서 운영되고 있었다는 게 지금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아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얘기한 거는 명백하게 2007년 경부터 뭐 코마는 2012년부터인가 됐던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그렇게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사실인데 그 회사가 그렇게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었다면 그게 대한민국 어떻게 된 대표가 거예요? 구속됐어요. 아까 최근에 구속됐잖아요.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최근에 외환거래법 네. 위반으로 구속이 구속이 됐고 됐어요. 아마 추측건대는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를 보면 이제 스포츠도 받고 관련돼서 어마어마하게 자금이 있었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을 정상적으로 들어오려니까 중소기업을 운영했다는 건데 그것이 조금 더 그러니까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좀 나오려면 그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통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에 뭘 좀 이렇게 큰 일을 했다거나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조금 부족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이 지사에 대해서 변명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 하나 가지고 그대로 연결됐다고 그러니까 보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한 일단은 거죠. 뭐 저는 일단 제일 문제되는 건 거기가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사실상 이제 쉽게 말해 착한 기업으로 세탁이 되잖아요. 세탁이 예. 돈을 더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여기는 어차피 해외에서 불법 해가지고 돈 갖고 들어오는 게 중요하니까 회사가 우수 중소기업 얼마 좋습니까? 이건 여기서 무슨 특혜가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재명 그 당시 지금 지사는 무슨 혜택을 받았지는 몰라요 아직. 지금 양절 변호사 말한 것처럼 그건 알 수 없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면 이 코마트레이드의 사장이 대표가 이 다음에 접촉을 했던 여기 또 다른 한 명의 인물이 나오죠. 지금 현은수미 시장입니다. 예.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전 이재명 성남시장 때문에 성남에서 뭔가를 잘해왔는데 이거 이제 그만두네. 경기도지사로 가네. 그럼 다음은 누구야? 아 이쪽으로 가자.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그러니까 그래서 운전기사 그거를 지원을 해준 거. 그러니까 성남시장이 사라지니까 이제 새로운 성남시장이 될 쪽으로 붙으려고 했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막 단정하는 건 아니에요. 단정하는 네.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그런 그림이 이런 그려진 것에 거죠. 대해서 코마트레이드 쪽에서 생각을 그러니까 해보면 그런 정도의 큰 그림이라면 조금 더 밀착된 부분이 나와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이제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부정한 일을 명백하게 저지르고 있는 회사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는 게 득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지목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득이 되죠. 아니죠. 되죠. 그거는 반대로 에이. 쓰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에이. 수사기관에서는 지역에서 유착 관계가 있는 곳은 그렇게 선정되면 오히려 드러나는 거예요. 예. 착하신 자신을 분이에요. 겉으로 양재 나르는데 변호사한테 착한 분. 그러니까 진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네, 건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양절 변호사 참 착해요. 세상을 너무 선하게 보는 거. 그거는 지금 두 분이 너무 그 네. 수사기관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예. 아침에 이재명 지사가 입장을 내놨네요. 지난 선거부터 최근까지 저를 향한 음해성 조폭몰이가 쏟아지고 있지만 결코 조폭과 결탁한 사실이 없다. 하지만 실체 없는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마침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진실을 감추는 상황에 이르렀고 더 이상
무시할 수만은 없게 돼서 그 실체를 밝혀야 할 때다. 정식으로 검찰 수사를 요구한다. 조폭과의 관계에 있어 유착이나 이권 개입이 있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좋은데요? 이제 수사가 시작되겠네요. 근데 수사 요구가 이제 네. 뭐 근데 이거는 수사를 요구한다는 게 이거는 어떤 형태로 해야 되냐면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SBS 사장님하고 그것이 지금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훼손 고소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지 나의 누명을 벗겨주세요라는 수사 의뢰는 없잖아요. 아니죠. 근데 그렇죠. 지금 언론에서 뭐 이렇게까지 공식적으로 의혹을 얘기를 했고 네. 분명히 이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때는 풍문이나 언론의 보도 같은 것도 수사 요건이에요. 근데 네. 그거를 검찰이 수사기관이 이거를 지금 경기도 경남도에서 이런 인지수사 정도의 수준은 의혹이 없는 이뤄졌는데 거고. 그러면 이런 정도의 의혹이 있고 현직 지사가 수사해달라고까지 요청했는데 검찰이 나 몰라요. 그건 TV에 나온 얘기니까 이럴 수 있을까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요건을 고소장 하나 쓰시라니까 그냥 단순히 아니, 수사를 그러면 하지 언론을 말고. 상대로 고소를 하래요.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는 언론을 아니, 상대로 앞으로 정치할 뿐인데 아니, 왜 기소할 그럼- 사람인데 아니, 만약에 언론 사주를 고소를 생각해봐. 해요. 만약에 양지열 변호사 불편한 일인 거죠. 안 시켰어요? 저 같은 사람하고 다른. 전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전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김태현 사람합니다. 변호사는 고소하신다. 이 말씀이고요. 아니 생각해봐요. 예. SBS 정치쇼 김영민 그것이 알고 있어 봤더니 무슨 연루. 지난 정권에서도 가뜩이나 언론사들 상대로 벌핏하면 고소고발해가지고 그게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그거를 이 정도로 보도의 그거랑 차이가 좀- 있는 거지. 네. 보도에 그게 있는 거. 뭐 앞으로 보죠. 네, 뭐 보죠, 네. 뭐. 고소고발할지 그것도 저희 좋죠. 지켜보도록 고소고발하면 하겠습니다. 아이템이 쏟아지니까. 참변 시대 할 거 많고. 그 김태현 변호사한테 연락하면 됩니까? 예? 연락하면 돼요? 저보다 이정재 변호사한테 연락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다음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의원, 참 안타까운 그런 생애 마감이었습니다. 추모 행렬이 계속되고 있는데 벌써 10,000명이 이렇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빈소에. 세 분도 놀라셨죠? 제가 월요일 날 최근 몇 년 사이에 이게 그만큼 많이 술을 마신 기억이 잘 안 나요. 각별하셨군요. 아니 예.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생각이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하는 생각이랑 비슷한 생각을 했죠. 양지열 이제 변호사가- 끝나고 저 백 변호사와 같이 찾아뵐 지금 생각으로 사실 오늘 선글라스 안 끼고 나온 이유도요. 예. 예, 오늘 넥타이까지 준비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도 이따가 빈소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자, 이 드루킹 특검 네. 다시 이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노회찬 의원의 이제 비보가 말이죠. 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뭐 당연히 그렇게 네, 그렇죠. 가는 수순인데.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노회찬 의원이 협박받은 것 아니냐 하는 그게 그런 부분도 지금 수사한다는 얘기가 이게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 1년 전에 드루킹이 올렸던 트위터 내용에서부터 보통 시작을 합니다. 예. 거기에 노회찬 의원의 이름도 언급이 되고 정의당 의원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면서 뭐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처음에는 그냥 고등학교 동창 그리고 그 내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모아준 돈이라고 생각해서 받았는데 그 이후에 그 돈을 받은 걸 족쇄해서 이 경공모 혹은 드루킹 쪽에서 무언가 협박을 하고 압박을 했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런 트위터 내용을 보면 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수사의 중심은 그렇게 넘어갔고 그럼 그 이후에 노회찬 의원이 경공모 회원들과 통화를 어느 정도 했는지 네.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되니까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수사의 중심을 옮겨가는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회찬 의원이 받았던 이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이제 노회찬 의원 스스로는 이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되는 거고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일단 특검에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회찬 의원의 이 비보가 특검의 수사 동력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의외로 어제 굉장히 특검이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지금 드루킹이 입에 달렸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처음에 네. 이 특검이 시작되면 예. 드루킹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였는데 이제 드루킹 얘기 들을 필요 없다. 네. 그리고 그만큼 많은 과학적 증거들을 모았고 드루킹이 체포 직전에 있었던 USB도 확보를 해서 지금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 그런 곳에도 꼭 유의미한 자료 그게 어느 쪽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쪽인 지사 쪽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하고 자신감을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뭐 질문하신 거예요? 질문하실 거. 저는 이름을 부르시고 뭘 질문하실 줄 알았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점심 뭐 드실 겁니까?
맛있는 거. 속이 쓰려서 국물 있는 거 먹으려고. 질문을 네. 해달라고 해가지고 아니, 질문을 나올 수 던졌는데. 있는 아니, 부르신 그런 것 거- 같아요. 예. 그러니까 쓸데없는 김태현 변호사가 대답을 안 하니까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아마 이제 걱정하는 예. 분들이 혹시라도 노회찬 의원이 만약에 정말로 협박이라도 당하고 시달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밝혀내지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박상용 특검보 같은 경우도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라면 한쪽 당사자가 좀 안 계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이쪽에서 입을 닫아버리면 그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거 말고는 다른 일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다만 이제 이 드루킹이라는 인물이 그동안에 해왔던 행태를 보면 나름 사전에 굉장히 준비를 잘 하고 그리고 또 기록하는 버릇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노회찬 의원에게 그렇게 돈을 건넨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도 본인의 경공모 모임의 회원들에게 얘기를 했었을 수도 있고 네. 또 실제로 어떤 접촉했던 흔적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언론에서는 노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것에 임명될 수도 있다라는 계산하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도 있거든요. 미리 예, 이제 협박을 거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라는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자료가 나온다고 한다면 뭐 드루킹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 인물들에서 추가적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겠죠. 사실 노회찬 의원의 문제는 수사의 본류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수사를 하다가 이제 이것이 인지가 됐으니까 특검에서 네. 당연히 하는 거니까 특검법 예, 예, 위반도 예. 아니고 예. 특검이 잘못한 건 없는데 어쨌든 본류는 아닙니다. 본류는 역시 드루킹의 댓글 조작과 거기에 네. 이제 김경수 지사의 관련성 여부거든요. 예. 특검은 원래도 뭐 열심히 해왔지만 그쪽으로 조금 더 많이 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아무런 성과가 안 나오면 특검은 끝나고 야 니들 뭐 했냐? 뭐만 노회찬 의원만 이렇게 됐잖아.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 특검은 그거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의 본류 쪽에 아마 드루킹 댓글 작업하고의 김경수 의원의 지사의 관련성에서 많이 팔 건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단독 보도 이런 보도가 있어요. 아까 USB를 USB 확보했다. 예. 백 변호사가 잠시 언급했던 건데 체포 직전에 숨긴 USB를 드루킹이 특검에 변호를 통해서 이미 제출했다는 압수수색도 자기가 체포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제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USB 메모리에 파일을 옮겼다. 뭘 옮겼느냐?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과의 보안 메신저의 시그널 대화 내역 원본, 김경수 지사를 만난 일시와 상황을 기록한 일기, 김경수 지사에게 보고했던 댓글 작업 내용, 그리고 여타 정치권 인사를 접촉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런 파일들을 본인이 체포되기 이틀 전에 USB에다 옮겨놨다가 체포되기 직전에 그 USB를 경공모 현역에 주고 보관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본 거예요. 근데 그걸 특검에 이미 제출했다라는 거죠. 이번에.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가 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알려진 내용인데 실제로 그게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느 정도면 대화 내용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대화 내용이 있는지 예. 거기에 따라 파장이 좀 커질 거고 중요한 건 드루킹이 이걸 꽁꽁 숨기고 있다가 지금 이미 제출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드루킹 입장에서 보면 댓글 작업은 본인의 처음에는 약간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얘기 나오죠. 근데 지금 이게 불법 정치자금 공여 혐의로 계속하네. 노회찬 의원 저렇게 되셨네. 잘못하게 되면 본인이 지금 완전 다 본인이 뿌렸던 이 정치권 뿌렸던 돈들에 관련해서 모든 걸 지금 뒤집어쓰게 생겼거든요. 그러니 아마 특검 측에 철저히 수사를 협조하는 건 아닌가. 타이밍 자체가 그 USB를 내놨다는 타이밍이 네. 현재까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마 요 며칠 내로 특검 쪽에서 그 자료를 분석을 하면 글쎄 뭐 브리핑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쪽에 흘러나오겠죠. 그 내용이 뭐가 있는지. 네. 파장이 간단치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대화 내용 이른바 증거가 될 만한 대화 내용을 단계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거는 극비사항이야 해서 따로 그렇게 USB에 모아놨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자동 삭제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대화 내용을 캡처 같은 캡처를 것들을 했다가 통해서 그거를 넣어놨겠죠. 파일에 보관해서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그렇게 대화가 봐야 삭제가 되겠죠. 되니까 비밀 대화가. 네, 그 예. 비밀 대화방의 그 대화 내용을 일단은 여기에 지금 보도상으로 알려진 내용은 그런 것들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요. 그러면 들어 있는지 비밀 대화를 따로 저장해 놓는 것은 제가 또 보신용일까요? 보신용이라기보단 지난번에 협박용일 가능성이 많죠. 드루킹이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는 협박용. 거라면. 문제가 됐던 그 한모부 장관에게 돈 건넨 내역 같은 경우도 예. 그 대화 내용을 따로 캡처를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진으로. 그러니까 드루킹이라는 인물이 했던 행태가 노 의원에게 했던 거를 딱 계산을 해보면
지금 뭐 처음에 이게 시작됐을 때는 어쨌든 권력형 비리라는 주장을 야당에서 특검을 도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예. 무슨 말씀이냐면 이 집권 여당 혹은 집권 여당 전이라도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 사람을 시켜서 뭔가를 일을 했다라는 쪽으로 처음엔 접근했던 거예요. 근데 보면 어떻게든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정치권 여기저기에 거꾸로 검은 덫을 놨다라는 쪽으로 좀 바뀌어 있는데 예. 그 상황 변화를 보면 아마 자기에게 유리해서 뭔가 그러니까 김경수 현 지사에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조금이라도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보완했을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여전히 그 내용이 사실은 뭐 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김 지사가 어떤 지시 이런 내용보다는 본인이 덫으려고 하는 내용 쪽에 더 가까울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건 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그냥 아무리 그러니까 양지열 변호사 얘기 아니, 아닐 그러니까 수도 그런 있고. 거잖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수도 보면 있는데 보도의 반응 같은 걸 보면 뭐 경고모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자금이 11억이 일로 들어왔네, 들고 뭐 자금이 그런 거죠. 어디서부터가 흘러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특검까지 간 건데 예. 지금 드러난 상황은 반대잖아요. 오히려. 보시자고요. 예, 그건 알겠습니다. 아무도 지금 속단할 수 없어요. 뭐가 있는지는. 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가의 느낌은 김경수,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수사받을 거라고 생각 못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처음에 어느 정도 그런 거를 그러니까 모아놨을 때는 그러니까 파일을 USB에 옮긴 타이밍은 체포되기 직전이지만 그걸 작업을 해놨을 때는 본인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아마 김경수 지사를 협박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김경수 지사 올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좀 곤란해질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3별 시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